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보셔야 되는데 시황이에요. 이 시황은 자주 설명을 드렸고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1일 날, 21일 날 기준해서 많은 분들이 공포감에 떨고 있을 때, 윤정두가 방송을 거의 뭐 포기하다시피 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방송에서 뭐 여러 가지 마케팅하고 종목 대박 났어요 이런 얘기 해야 될 판에, 윤정두는 방송 시간 내내 21일자 방송에서 방송 시간 내내 거의 30분 가까이인가요? 그냥 주구장창 시황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그 시황 부분을 제대로 보시려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공지사항에 시황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 24일자 시황 말고 21일자 시황을 보시면 돼요. 저 공지도 제가 좀 바꿔놔야 되는데 21일자 시황 부분이 제대로 된 시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때 요 시황이에요. 그래서 요때 요 시황을 제가 수정을 해서 올려드리고 그 시황 자료도 다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시황 하나 제대로 잘 본다는 것이 그게 이제 뭐 엄청난 거죠 사실은. 이번에 시황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강연에 오신 분들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여기서 뭐 재테크하러 들어왔지 무슨 뭐 속된 표현으로 도박장 와서 도박하려고 들어온 게 아닌데, 자꾸 주변에서 윤정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윤정두도 혼나야 되는 거예요. 윤정두도 마찬가지로 자꾸 도박을 하는 분위기로 잡아간단 말이에요. 상한가 나셨죠? 대박 나셨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동감하시는 부분이 일단은 어찌됐든 안정적으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그런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안정적으로 나 자산을 좀 지킬게, 이런 기준. 근데 그런 부분을 자꾸 이제 뭐 소형주 변동성 종목 이런 거에서 이제 좀 자극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뭐 진짜 일확천금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실 수 있게끔 부추기는 거죠 윤정두가. 못된 윤정두가 된 건데, 어찌됐든 저 시황 부분들을 좀 차분히 방송 이후에도 참조하셔서 향후 전략 세울 때에도 시황을 좀 제대로 읽으시고 전략을 세우는 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거는 대형주에서 좀 안정성 있게 수익을 계속 잡아가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시장이 밀려서 손실이 나더라도 언제든지 대형주 기준에서 이제 원금의 일정 범위는 계속 유지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 범위에서 얼마든지 기회가 있거든요. 뭐 위메이드든 이런 변동성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은 뭐 분기에 한 번 이상은 꼭 나와 주니까. 그래서 내 주력주 또 주력 비중은 훼손시키지 않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뭐 아까 보신 위메이드, 뭐 또 작년 8월에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군들 얼마든지, 또 올해 들어서 5월 13일 날에 HLB 같은 경우도 얼마든지. 이게 지금 30분 이상을 지금 계속 시황을 하고 있죠. 30분 이상을. 이게 32분짜리 기준이거든요. 32분 동안 시황을 하고 여러분들께 그 내용을 올려드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에서 좀 활용해서 대처하시고, 오늘은 이 시황 부분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선진 시장,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선진국 반열에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반쪽짜리라고 표현도 하는데, 어찌됐건 우리나라도 현재 금리가 버거운 수준이 아니고, 미국의 금리도 빅스텝 앞으로 뭐 50bp씩 두 번을 올려도 버거운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의 지표는요, 다시금 이제 지표에 대한 해석 금요일 날 또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우크라이나 사태가 1월 말에 불거진 거고, 그러면 이제 2월, 3월, 4월 그 이후의 흐름에서 3개월 정도 경기 지표가, 경제 지표가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1월 말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진 거고, 2월 달에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고, 또 3월에 이제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 4, 5월 정도까지는 경기 지표가 이제 둔화돼서 나올 수 있고, 6월부터는 개선돼서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전월 대비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월 대비해서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전월 대비해서 이제 잡혀주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전월 대비해서 지표가 개선되어 주면, 그렇다면은 랠리의 기준을 잡을 수 있어요. 항상 금리를 올리던 시점에는 랠리가 나왔다. 금리를 올리던 시점에 랠리가 나왔고, 금리를 내리는 시기에는 조정을 받았다. 그거는 이제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완전한 기초.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인데, 지금 이게 가파르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은 FOMC 회의 때 단 한 차례도 쉬지 않고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거는 가파르지 않나요? 이때는 이제 간격을 두고 금리를 올렸잖아요. 여기는 금리를 뭐 단 한 번도 안 쉬고 17차례를 올렸어요. 그래서 1% 금리에서 5.25%포인트까지. 이때 시장은 폭등입니다. 이때도 시장은 폭등입니다. 오히려 이제 이때가 당연히 폭락이고, 여기서는 이만큼 내릴 때는 인위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폭락이 아니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시장이 폭락이 나온 게 있죠. 결론적으로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긍정적이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올릴 정도로 지금 경기가 긍정적이에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지, 인플레이션만 잡히면 경기는 굉장히 우호적이라는 거죠. 지표가 이 정도로 나올 정도로. 그래서 성장주들의 강세가 뛰어나게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장주들의 강세라는 부분이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예요. 성장주의 강세는 실적을 뒷받침한 성장주의 강세를 얘기하는 거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성장주의 흐름은 변동성의 기준의 흐름의 종목군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동안 제약바이오 이런 쪽은 성장성이 부각될 뿐이지 가치적인 부분, 그러니까 실적을 뒷받침한 성장성은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누적적으로 보면은 성장이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에서의 성장성이 지속적으로 시장 그 흐름에 연동이 된다. 나머지는 이제 일시적으로 테마 형식으로 한번 움직임이 나왔다가 시장 전체 조정 시기에 끊겨져 나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요거를 우리 나중에 6월 4일 강연했던 요걸 좀 고쳐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을 때를 땡겨서, 이만큼을 땡겨서 기준을 잡아서 보여드리고, 요때 그 금리 올리는 시점에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강세, 그리고 요 금리 내린 시점 있죠. 2007년 9월 서브프라임이 터져서 붉어져서 이제는 뭐 상처 봉합이 좀 어려운 수준까지 형성됐을 때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 기준의 흐름에 금리를 급격히 내렸을 때 시장 흐름은 아시다시피 리먼까지 붉어지고 하면서 뭐 상상을 초월하는 조정이 나왔죠. 이건 구조적인 문제였어요. 전 세계 GDP의 10배가 넘는 파생 상품을 발행하고 그 파생 상품에 대한 거품이 깨져 나갈 때의 기준. 숨도 못 쉬는 지경이었죠. 이때 금융주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주하고 이제 건설주, 미국에서는 뭐 금융주 박살이 났죠. 아주 뭐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러고 나서 다시금 금리를 올리는 2015년 6월부터 이렇게 이제 잘라야죠.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원래는 이렇게 잘라서 보여드리는 게 맞죠. 이것도 이제 하락기 말고 상승기만. 그렇게 해서 이제 상승기 93%.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실적이 있는 성장주들이 살아남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금리는 결론적으로 금리는 어떻게 한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신호입니다. 인플레이션도
경기가 좋아지고 돈이 풀리고 경기가 좋다 보니까 그걸 적절하게 그 유동성을 잡아줘야 되는데 유동성을 적절하게 잡아주지 못하다 보니까 결론은 인플레이션까지 나온 거죠. 과소비인 거죠,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그게 이 과소비 때문에 올라온 물가가 이제 버거워진 수준인데 그거를 이제 주사를 놔주고 있는 거고, 그 주사를 놔줘서 그게 뭐 개선되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 지점의 흐름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높여가면서 경기가 지표가 살아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높여가면서 시장에 지금 현재로서 부담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건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경기가 침체돼서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경기가 굉장히 좋아져서 돈들을 많이 써서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걸 적절하게 잡아주는 게 연준 각국의 중앙은행의 역할인데 미국이 이제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슈 때문에 못 잡아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흐름을 부정적으로 보시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에 연동된 게 국채잖아요. 국채 가격의 흐름을 2013년도에 어땠어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테이퍼링, 2013년도에 테이퍼링 단행한다라고 얘기하고 14년도에 테이퍼링 단행할 때 그럼 그죠? 그리고 금리를 올리던 시점의 기준에서 2018년 12월까지 기준에서 이렇게 3%를 넘긴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때 전부 시장이 랠리였지 뭐 시장에 곤두박질 친 거 없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내리면서 채권 금리도 내려가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장기물에 훼손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지표가 좋아지고 다시 긴축 얘기가 나오고 다시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 경기가 살아나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의 채권 금리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이것도 이제 작년 기준에도 1.3에서 1.7 갈 때 뭐 굉장한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러니까 윤정두만 유일하게 방송에서 아니 무슨 그렇게 호들갑을 떱니까? 좀 월선 차트라도 갖고 나서 보시오라고. 이런 것도 하나 안 갖고 나오고 그냥 보도자료 나온 수치만 갖고 나와서 뭐 1.3이 어쩌고 1.7이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도 3%를 넘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장기 금리가 이렇게 하회가 되면 그러면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우려감이 있는 거예요. 경기의 둔화 우려감이 있는 거고 오히려 이렇게 강세를 띠는 과정 속에서 빅스텝 가파른 금리 인상 때문에 단기물이 이제 순간 강세를 띄어서 장기물을 넘기는 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물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단기물이 올라와서 역전이 되면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가 아니고 장기물의 조정 부분은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본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 전혀 문제 없는 거죠. 상승 추세에 단기물의 추가 더 강세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부분도 마찬가지. 달러 인덱스 부분도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건 뭐 다 아까 올려드린 그 링크에서 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전부 다 이거예요. 뭐냐면 달러 인덱스가 금리를 올려서 강세를 띈다?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금리를 올려서 강세를 띈다. 그거는 연관관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금리를 올려서 달러 강세가 나온다면은 이때는 왜 100에서부터 90까지 내려옵니까? 100에서부터 90까지 내렸죠. 이때 금리를 인하하던 시점이 아니라 인상하던 시점이에요. 금리 인상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에 자꾸 현혹되고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지금의 달러는 정책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 좀 과도한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엔화가 이제 이 정도의 약세를 떴는데 순식간에. 근데 저 엔화의 약세 부분이 달러 인덱스의 강세를 형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엔화가 저 정도 가파르게 약세를 떴다고 해도 저거는 달러 대비 약세인 거지 다른 통화 대비 약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원화를 가지고 엔화를 산다 했을 때 엔화가 막 폭락해서 좀 폭락한 거거든요. 달러 대비. 엔화를 헐값에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엔화를 어떻게 헐값에 사나?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일본의 엔화의 기준의 이런 흐름도 부정적이지 않다. 오히려 이제 그 미국의 경기가 문제라면은 미국 인플레이션 이런 게 문제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잖아요. 그럼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강세를 떼요? 폭락을 해야지. 그렇게 해서 서프라임 터지고 리먼 때 달러 가치가 이렇게 폭락한 겁니다.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이게 엔화가 엄청 강세를 띈 거야. 달러 가치가 폭락하고 엔화 강세. 그리고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 했을 때 강세, 달러 기축통화의 강세. 그다음 실질 금리를 올릴 때 강세. 그리고 이제 금리 올린 이후에 이제 제자리 찾기. 그리고 2016년도에 브렉시트 때 뭐 안전자산 해가지고 뭐 일본 엔화의 강세. 이때 이제 정책적인 부분하고 지금 정책 부분하고 좀 다른 거죠. 지금의 정책은 어찌됐건 강달러 기조를 좀 선호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게 좀 가팔라졌고 그리고 달러가 그러니까 미국이 문제되면 달러가 강세가 아니라 약세를 떼야 된다.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원화도 약세를 뗐는데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약세된 부분이 그게 엔화처럼 뭐 비정상적인 비이성적인 약세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금 경기 동향, 수출입 동향, 경기 동향을 놓고 볼 때 지금 1,200원 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게 아니라 각 그 경제연구단체, 연구소, 또 기업연구소, 국책연구소 전부 그렇게 해서 1,200원 수준 여러 변수가 있어서 뭐 다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1,200원 수준을 연말까지 예상하고 있고 저는 이제 감히 예상한다면 1,100원대까지 환율 정책이 형성될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 부분도 상당합니다. 그럼 정리가 다 된 거예요? 금리는 올리면 좋은 거다. 농담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금리 올리면 좋은 거다. 거기에 지금 여전히 바닥급니다. 두 번째는요, 채권 금리의 강세 부분은 그럼 경기의 호조로 보시면 돼요. 장기물의 강세는 장단기 역전성도 문제 없는 거고 지금의 추이 부분은 세 번째 그 달러 인덱스도 금리를 올려서가 아니다. 최근에 이제 좀 다소 비이성적인 흐름이었는데 정상화되고 있고 문제가 된다면 달러가 폭락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달러와 연동돼서 외국인들이 원화가 약세해서 빠져나간다. 그거는 이제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그래요. 캐리 트레이드 자금, 캐리. 그게 이제 예전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통상 불렀습니다. 캐리 트레이드 자금, 특히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불렀는데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말 그대로 이제 환율 격차를 보면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엔화가 상상을 초월하는 강세를 떴을 때 와테나베 부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자국의 저금리 속에서 화폐를 바꿔서 이제 뭐 중진국, 후진국 쪽에 금리가 높은 쪽으로 이제 가져가서 환차익을 노리는 그러한 전략의 FX 마진이 이제 그 레버리지를 이제 업체마다 다르게 주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가 2010년경 그때 FX 마진의 다단계가 어마어마하게 성행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규정을 FX 마진은 지금 얼마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50배 수준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FX 마진의 범위가 뭐 10,000배까지도 뭐 오락도 아니고 이게 말이야. 어쨌든 그러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움직였을 때 환차익을 노리고 이제 들어오는 자금은 주식 시장에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식 팔았다고 외환시장에 출렁거립니까? 아니면 외환시장 출렁거릴 때 주식을 판다고요? 그럼 원론적인 얘기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자체는 굉장히 여러분들은 상관없지만 방송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경제학자분들 이외의 방송 뭐 유료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는 완전히 하급 애들, 하급.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결론적으로 그 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부동산, 그다음에 일반 상품, 또 우리나라에 무슨 뭐 사나모니 뭐 이런 데서 대부업하잖아요. 그런 것까지 연동이 돼 있어요. 그리고 원화가 약세를 계속될 거다. 1,400원까지 뭐 올라가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지금 돈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1,400원까지 올라가면 나중에 돼서 팔면은 내가 1달러에 그러니까 1,300원 주고 1달러를 사서 본국에 송환할 수 있는데
나중에 팔면은 1,400원을 주고 1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환차 손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지금 안 팔면 환차 손이 발생할 수 있다. 1,400원까지 가면. 그래서 지금 판다. 그 논리인데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분이 허벌나게 빠져나가야죠. 어? 전혀 그렇지 않죠. 주식 넣는 상태가 나와야지. 주식은 막 팔아야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1,200원을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고점 대비 좀 눌려 있고, 그러면 지금부터 뭐 외국인이 허벌나게 사재깁니까? 환율 때문에 사재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아주 이제 극경하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요건데, 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안 보여드리면 안 되고 보여드릴게요. 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강연의 예전 2008년쯤에 강연의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강연회를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수급 범위의 자료가 있어요. 아마 이 프루덴셜 임직원 교육 강연에 여기 있는지 이때 있는지 여기도 있네요. 이게 뭐냐면은 외국인들의 이제 수량하고 보유 주식 시가 비중 퍼센테이지 그 기준인데, 일단 외국인들이 뭐 요거는 이제 환율이 아닌 시장의 지수의 연동폭의 기준인데, 지수가 오르는 게 외국인 때문도 아니고요. 지수가 내리는 게 꼭 외국인 때문만도 아닙니다. 또 지수가 내린다고 해서 외국인이 파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지수 내릴 때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은 무지하게 사재깁니다. 헐값 쇼핑을 하는 거죠. 응? 지금 어떻게 해요? 주가가 밀리니까 외국인이 팔아서 밀린다 하죠. 근데 이때는 그럼 뭐라고 표현할 거야? 그럼 또 이때는 헐값 쇼핑하네 이러고 앉아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해석의 부분을 자꾸 시장 상황에 꿰맞추기 해석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이 밀리니까, 시장이 밀리는데 외국인이 파니까 거기다 대놓고 외국인들이 팔아서 시장 밀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외국인이 사고 있다고 쳐봐. 밀리는데도. 그럼 뭐라고 또 얘기를 해요? 헐값 쇼핑한다. 잘 생각해보세요. 그냥 차분하게. 시장이 밀릴 때도 외국인 사는 기준이 있어요. 시장이 올라도 사는 경우가 있고. 그죠? 2000년대 이때 IMF 이후에 IT 거품이 붕괴했을 때 이때도 허벌나게 사요. 응? 그리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허벌나게 삽니다. 근데 금리 올리고 난 이후에 특히 이제 2005년 7월부터 허벌나게 팔아요. 이게 얼마를 판 거냐면 금액으로 5조 5천억을 팝니다. 55조를 팔아요. 55조를 팔았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55조를 팔았다. 순다 매도죠. 계속 매도입니다. 55조를 팔았는데, 자, 지금 환율로 다시 넘어와서 보시면 2005년부터 2007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엄한 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 환율이 약세해서 외국인이 판다. 외국인이 파니까 환율 약세다. 이건 말 같지도 않은 궤변을 이루는데, 예를 들면 2005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원달러 환율이 900원까지 내려가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야 돼? 지금은 원화가 약세해서 판다? 뭐 혹은 외국인이 팔아서 원화 약세다? 근데 이때는요. 외국인이 파는데 55조를 파는데 어떻게 원화가 강세를 띠냐 이거야. 또 원화가 강세를 띠는데 외국인이 왜 파냐 이거야. 지금의 논리로만 따지면 말도 안 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좀 과거를 보고 이해를 하고 대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 뭐 외국인들 수급을 가지고 뭐 환율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이 뭐 팔아도 시장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폭등이 나오고, 외국인이 사도 보신 것처럼 급락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폭등 랠리를 연출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폭등 랠리. 월봉 기준에 2003년부터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형성된 저 흐름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폭등. 조금 전에 말씀드린 외국인들이 팔았다는 위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5조를 팔고, 그럼 누가 샀느냐? 누가 사요? 국민들이 산 거죠. 그 국민들의 자금이
응? 그게 무슨 자금이에요? 이게 주식형 펀드 수익 잔고. 주식형 펀드 수익 잔고. 8조에서부터 74조까지 66조가 늘어납니다. 저 갑자기 저렇게 늘어난 이유는 갑자기 늘어나죠. 2005년부터 고 노무현 대통령이 네이버에 지금 뒤지면 나와요. 고 노무현 대통령이 코스닥 펀드 8천만 원 가입했다. 그게 나옵니다. 7월달에 8.3일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자 네이버에서 한 번 더 검색을 해볼게요. 뉴스 검색에 한번 봅시다. 실질적으로 네이버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해서 기간을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뭐 솔직히 미래에셋증권이 상상을 초월하게 커진 이유는 뭐 그런 이유의 기준이 되겠죠. 옵션 기간 직접 입력 2007년 5년 5월부터 5월 뭐 언제로 할까요? 1일부터 1일 적용하고 그 다음에 요 기간은 2007년 5년 11월 12월 말까지 한번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무현 펀드 딱 검색을 하시면 그렇게 하고 이제 오래된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래된 순 그렇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펀드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제기를 맞다면 5월, 6월, 한 7월, 6월, 7월 정도 그 내용이었는데 크게 나옵니다. 우리 2019년인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애국 테마주 그렇게 해서 일본과의 관계가 이제 좀 경색되면서 나빠지면서의 흐름 속에 애국 테마주 펀드에 가입했다 뭐 이런 게 있었죠. 그게 이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2005년도에는 글로벌 경기도 좋았고 글로벌 증시도 좋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된 거죠. 그리고 환율 방어 원화가 너무 강세일 때니까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를 확대를 해주고 그리고 해외 펀드라는 게 처음 생긴 거예요. 사실은 해외 펀드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해외 펀드가 생기면서 40조 원이 돈이 쏠린 거죠. 마케팅이 뭐 엄청났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돈으로 베트남 증시를 우리나라가 다 거의 들어올렸다 이런 식으로. 7월 20일 맞죠? 7월이 노무현 대통령 코스닥 펀드 투자 이게 시발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시발점이 돼서 그냥 뭐 난리가 났었죠. 저 돈이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저 펀드 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고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펀드 엄청난 붐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펀드에 가입했다고만 붐이 일으켜지는 게 아니죠. 부동산 과열시키려 주식에 투자. 부동산 과열을 시키려고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 이거. 이것도 하나 더 캡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고 전체 분위기가 뭐 이 정도에서 뭐 난리가 나는 게 아니로 수익이 나오는데 4천만 원 수익인가 뭐 굉장히 크게 그렇게 해서 이거를 청와대에서 이제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유자금을 부동산 이게 8.3일 부동산 대책 전에 8.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런 이제 분위기를 정책적으로 뭐 좋게 해석하면 되죠. 뭐 꼭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게 언제라고요? 2005년도 07월 22일입니다. 날짜가 그죠? 시장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좋죠. 우호적이죠. 당장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코스닥 펀드가 아니라 주식형 펀드에 가입했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날까요? 그럼 고위공직자 어디까지 가는 코스닥 사흘 만에 반등 효과 여러 가지. 결론은 펀드는 뭘까, 뭘 들었나부터 쭉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땅 투기 말고 8천만 원 주식형 투자에 굉장히 지금 효과를 내주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결과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정확히 이제 알고 윤정수 얘기가 그냥 말장난하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인지. 여기 보시면 이제 2005년도 국민일보 선정에 10대 뉴스로 황우식 쇼크 그리고 그 중에 최고 기록 돌파, 증시 월동력은 이렇게 돈이 막 들어왔다, 이 기준이거든요. 그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링크도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국민일보의 10대 뉴스 선정 부분에 그 내용 중에 이제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2005년 10대 뉴스. 요 7번째 기준, 8번째 기준에 이 무단 복제하지 말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주요 이제 그 케이블 TV, 경제 TV에서도 저걸 그냥 막 갖다 써요. 그 무단 복제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지금도 쓰죠. 심히 우려가 돼요. 저도 지금 캡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투자한 금액이 어떻게 됐게라는 그 뉴스가 나와요. 대통령이 투자한 펀드 어떻게 됐게 이렇게. 최대 뉴스 정식 펀드예요 지금. 그죠? 증시 최대 뉴스는 정식 펀드다. 난리가 났어요. 펀드 열풍이. 난리가 난 거예요. 펀드 열풍. 그렇게 되면서 미래에 있어서 순식간에 허벌나게 커지죠. 자, 그리고 주가 빠지면 환경에서 주가 빠지면 어쩌시려고 경제 치적을 포장해라 여념이 없다. 막 반대급부에서는 막 난리가 났었겠죠. 자, 이겁니다.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또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11월 28일 이럴 때. 이러니 기름을 끼얹는 거죠. 아니 누가 직장 다니겠어요? 누가 직장 다니겠어요? 8천만 원 투자해서 4개월 만에 2천만 원 수익이 났다고 하니까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저걸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저것도 기억을 못하면서 지금의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논한다. 그리고 이거를 누가 끌어올렸다? 기관이 사재꼈잖아요. 그 기관의 돈이 뭐다? 전부 주식형 펀드 수탁 잔고였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4대 연기금에 대해서 돈을 넣어라. 그게 이제 한 75개 정도의 연기금이 있다라고 해요. 연금과 기금이. 그중에 이제 국민연금이 가장 크죠. 돈 넣어라. 야, 이게 하버드 대학도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데 니들 사학연금은 왜 돈 안 넣냐? 다 돈 넣으라는 거야. 다. 퇴직연금도 돈 넣어라. 열어줄게. 법 바꿔줄게. 그래, 변액보험은 전 세계적으로 사양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변액보험은 뭐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펀드에 돈 들면 되잖아요. 주식을 하려면. 근데 변액보험은 뭐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몇 년 뒤에 두들겨 맞습니다. 시사 프로에 두들겨 맞아요. 외국계 애들이 심한 애들은 사업비를 20몇 %씩 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매달 변액보험을 100만 원씩 넣으면 100만 원을 넣으면
중개 수수료를 23%를 떼었고, 응? 보험 그 잡아오신 분 사업비, 본인들 수수료 사업비. 그러니까 변액보험은 뭐냐면은 그냥 자기네 돈 받아서 운영사에 돈 주는 거예요. 근데 중간자 역할에서 그냥 막 사업비를 막 댈 수는 없으니까 자기네 생명보험 같은 거 하나 500만 원짜리 또 하나 껴넣어요. 그러니까 뭐 500만 원짜리도 뭐 금액을 떠나서. 응? 아주 못돼 먹은 상품 지금도 있죠, 저거 변액보험이.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저거는 사양 사업이란 말이에요. 저걸 누가 들어요? 예를 들면 그잖아요. 그냥 가서 펀드 들면 되지. 왜 여기에 돈을 넣어서 펀드에 돈을 넣으라고 그래? 그래서 자기 사업 부분에 외국계들이 23%, 27%까지. 그러니까 돈을 넣으면 계속 손실인 거야. 돈을 넣는 순간부터 손실인 거야. 거기다 환매도 안 돼요. 10년 만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만기 줄이고 뭐 별의별 행태를 했죠. 어찌됐건 저게 저 당시에 활성화된 겁니다. 돈이 무지하게 빨리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을 굉장히 많이 핑계를 대면서 돈을 많이 넣어라 주식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일본 쪽, 우리나라하고 문화가 비슷한 일본 쪽은 주식을 별로 안 갖고 있었어요. 펀드도. 근데 그냥 미국이나 유럽 쪽만 강조하면서 직접 투자하지 말고 간접 상품에 돈을 넣어라 이렇게 된 거죠. 결론적으로 이 흐름이 결국은 주식형 펀드 수익 잔고를 이렇게 끌어올린 거고 지금도 70조 원대죠. 그러니까 저 때 이후에 이제 정체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도 그러니까 저기에 돈이 들어오는 순간 시장은 정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이 정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관 수급이 외국인들의 이 매도를 다 받아냈다. 외국인들의 이 흐름이 외국인들의 이 흐름이 그렇게 단순 논리로 해석할 수 있는 흐름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이번 그 6월 4일 강연에는 더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더 많은 내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강연에 좀 참여하셔서 이런 내용들도 다 가져가시고 이제 본격적인 랠리의 시즌으로 저는 봅니다. 이제 여기서 본격적으로 랠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제 생각에는 엄청난 폭등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릴 정도로 지표는 좋고 인플레이션이 잡혀지고 그러면 예전에 그 랠리의 기준처럼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황을 또 짧게 해드린다고 표현해놓고 이렇게 또 시황이 길어졌어. 아이고 윤정도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의 수급 범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환율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지 마시고 일요일 야간 무방 시황만 잘라서 묶어둘 것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그렇게 하고 두바이유를 이제 보여드리는데 서부 텍사스 중진류 WTI 우리나라는 한 방울도 쓰지도 않아요. 지표로만 보는데 과거 데이터를 그 NH투자증권에서는 안 보여줘요. 진짜 그 데이터를 돈 주고 사오는 건데 좀 짧게 사오나 봐요. 두바이유하고 이제 브렌트유, 두바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중동, 브렌트유는 이제 유럽 쪽인데 일단은 두바이유의 흐름이나 이제 서부 텍사스 중진류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가 안 좋다? 유가가 이렇게 폭락을 해야지.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폭등을 한다? 아니 지정학적 리스크 한두 번 겪어봅니까?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또 2016년도 기억 안 나시죠? 2016년도에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 그때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습니까? 2015년도 미국 그다음에 이란 그리고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2015년 초부터 이제 핵 협상 시작을 해서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고 결국 이제 핵 협상이 마무리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 유가가 뭐 어마어마한 변동이 나왔느냐? 아니에요. 핵 협상입니다.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11월에 당선이 되죠. 그 이후에 그러면서 바로 핵 협상 파기해버려요. 근데 파기하고 나서 유가 변동성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뭐 이렇게 올라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렇게 올라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된다면 여기서 폭락을 해야죠. 폭락합니까 지금? 이때처럼? 아니죠. 이때는 왜 급등을 했어요? 경기가 좋아져서? 아니죠. 이건 뭐예요? 경기가 좋아져서 급등한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07년. 그리고 이제 금리를 인하하면서 경기 끝났다 했을 때 여기서 오버슈팅, 그리고 경기 침체 때 폭락, 그리고 이제 달러의 약세 때문에 기축통화의 결제통화의 약세로 인한 가격 강화. 그때 올라간 차화정 중에 자동차는 엔화의 강세 때문에 실적이 개선돼서, 그러니까 실적주로 부각이 된 거고, 화학 종류는 자고를 해놨더니 재고 자산이 올라가서 말 같지도 않은 거죠. 이때 화학 종류가 폭등 랠리 나온 거는 그건 이해를 하죠. 경기가 좋아져서. 또 이때 정유화학이 올라간 거는 이해를 하죠. 왜?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가 증가하니까. 이때 올라간 거는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기축통화의 약세 때문에 결제 가격이 올라간 건데,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이 올라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돈이 랩 상품에 몰렸는데, 너무 많이 몰렸는데 그걸 어디다 쏟아부을 데가 없으니까, 자동차는 뭐 쏟아부어도 괜찮은데 부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부은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2차 전지가 실적 대비 지금 굉장히 강한 거죠. 우리도 2차 전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적 대비 상상을 초월하게 강하다 지금. 그래서 뭐 그러한 부분들의 흐름.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를 내렸잖아요. 그리고 코로나19 터지고 그러면서 무너진 거고, 다시 어떻게 돼요?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하면서 유동성이 더더욱 좋아졌죠. 지표도 좋아져 있는데 더더욱. 그래서 올라온 부분. 그러니까 유가가 강세를 띠는 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정학적 리스크도 아니고, 거기에 인플레이션 우려감,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이라면 폭락해야죠. 이게 이제 시황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양적 완화를 했을 때에 지금은 이제 긴축입니다. 반대급부예요. 양적 완화를 했을 때 원유 원자재가 비이성적인 폭등을 했습니까? 아니죠. 비이성적인 폭등 안 했잖아. 물가가 비이성적으로 올라서 이번에 말고 평상시에 양적 완화했을 때가 언젠데, 2007년 아닙니까? 2008년, 2009년이죠. 2009년 3월부터. 2009년 3월부터인데 그때 뭐 어떤 문제가 발생됐어요? 응? 비이성적인 흐름이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확대해서 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글로벌 환율 전쟁이 있었어. 글로벌 환율 전쟁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예? 장기 금리가 이제 미국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하락을 하고, 지금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고 나오잖아요. 예? 경기가 안 좋아져서의 흐름으로 기준이 잡히니까. 그죠? 그 다음에 주가는 돈이 풀려서 유동성이 많아서 주가는 강세, 상승을 띠고, 그 다음에 수출 경쟁력도 뭐 미국 쪽에서는 강화되는데, 지금 미국의 기준은 사실상 GDP의 70% 이상이 뭐예요? 내수죠. 소비입니다. 소비. 수출은 20% 수준뿐이 안 돼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론적으로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양적 완화를 했을 때,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반대하는 쪽에 소수 의견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소수 의견의 기준에서는 저런 부작용이 난다. 근데 그 부분은 전혀 문제로 불거진 거가 없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하면은 우리나라에 돈이 이제 들어올 수 있다. 외국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또 달러 약세를 띄니까 원화가 강세를 띈대. 강세 띄었나요? 양적 완화하고 우리나라가 원화 강세를 띄었어? 2007년도처럼 900원을 갔습니까? 그잖아요. 2007년도에 900원 갔을 때 그 시점으로 회귀가 된다. 그럼 모를까? 그게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어떠한 그 현상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극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러면 지금의 기준에 반대급부로 이제 생각하면 되죠. 양적 완화가 아니라 긴축의 기준이니까 그럼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폭락을 해야 되죠. 긴축을 하니까 폭락을 해야 되잖아. 급등이 아니라 폭락합니까 지금? 환율 전쟁이 완화돼야 되죠. 그런데 그거는 원래부터 없었고 물가 하락을 합니까 지금 막 긴축해갖고 물가 막 하락을 해요?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막 자금이 막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요? 외국인이 팔지 않냐? 그건 통상적인 외국인이 판다는 개념인 거고 우리나라 자체에서 코리아라는 사태가 있냐 이거야. 그렇게 해서 IMF 때나 리먼 브라더스 때처럼 원화 자체가 허벌나게 약세를 띠냐 이거예요. 많이 막 빠져나가서. 아니죠. 원화가 엄청난 약세를 띱니까? 뭐 그거는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1,300원 수준에서 멈추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지금. 주가는요 폭락을 합니까? 이것도 뭐 갖다 붙일 수가 있겠네요. 응? 근데 아니에요. 15년도에 긴축했을 때 생각하시면 돼요. 15년 12월 그때부터 랠리였잖아요. 수출 경쟁력이 약화가 아니라 강화가 됩니까? 워낙 약세를 띄니까 수출 경쟁력이 강화돼서 그러니까 극단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의 효과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가계와 기업 이자 부담이 증가하는 건 있지만 빅스텝을 밟아서 이제 그렇다라고도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뭐 1% 우리나라는 물론 1.75긴 합니다만 그게 뭐 감내하기 어려울 수준은 아니라는 거고 그리고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부진해진다? 그 정도까지 아니죠 지금 금리가. 아직까지는 저금리 기조인 거고 그리고 일단은 이자 대출에 대한 이자는 증가를 하지만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소비가 이제 촉진되는 부분, 그러니까 저금리의 기준일 때 아직까지 여전히 저금리니까 그리고 경기가 지속적으로 이제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완만한 금리 인상일 때의 기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은 사실상 전혀 사실상 문제가 없다. 그리고 CDS 프리미엄을 몇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가 5년 만기 외평채를 발행할 때 이제 그 기준에 수수료 금리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리먼 브러더스 때가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상관이 되어진 거는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터지고 2008년도에 이제 미국의 IB 은행이 베어스턴스 5위 베어스턴스가 망하고 6위 리먼 브러더스가 망하고 또 메릴린치가 망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되고 그렇게 되면서 글로벌 시장의 자금 경색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GDP 세계 전 세계 GDP의 100% 이상 10배 이상 100%가 10배 이상 파생 상품을 만들어놨는데 그게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뭐 코로나19 때처럼의 흐름이 아니라 이건 금융시장 구조적인 문제가 깨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5년 만기 외평채 국채 이자율이 7% 아니면 발행이 안 되는 말 같지도 않은. 지금은 얼마예요? 50bp입니다. 뭐 문제 되나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때일 때고 코로나19의 기준이고 뭐 문제될 만한 내용이 있나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니까 너무 부정적인 해석하지 말자. 결론적으로 그 S&P 500 지수 월봉을 보시면요, 요 지수 기준에 요 지수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로그 차트로 보이거든요. 로그 차트로 비슷해 보이죠. 로그 차트로 보니까. 근데 어찌됐건 이때 그 15% 밀린 거예요. 저가 기준 여기까지 고점 대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리고 1월, 2월 저점 찍을 때까지. 그러면 이제 3월에 금리를 올리고 4월, 5월 저점 찍을 때까지 S&P 500 지수가 19%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15% 대비 더 밀리긴 했는데 이때 이후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온 거, 추가적인 강세를 띈 걸 감안하면은
그러면 뭐 요 정도 조정 뭐 그리고 요 정도 조정이 주간 단위 3, 4 거래일 S&P 500 지수에서도 반등이 나와주면서 결국은 다시 13%대. 이게 이제 그 20일 금요일 날의 차트의 기준인 거고, 요게 이번 저점을 찍고 돌렸을 때 기준이고 또 돌려놨죠. 그래서 종가의 기준까지 21%까지 밀리고 14% 수준. 지금 요거하고 좀 달라 보이는 이유는 퍼센테이지로 잡은 거예요. 요거는 그냥 그 기준이고 그냥 지수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차트, 이건 로그라고 해서 퍼센테이지의 차트.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금 보시면 S&P 500 지수가 이렇게 보셨을 때 13.70이에요. 14%가 안 돼요. 13.70입니다. 그래서 역대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이걸 로그 차트고요. 그리고 요게 일반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예요. 그럼 로그 차트가 아닌 일반 차트로 볼 때 요 높이가 이따만큼 되게 커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 보이고, 근데 여기가 이제 이게 15% 수준인데 요거를 이제 로그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굉장히 크게 밀린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퍼센테이지는 요 정도. 이게 21%였고 지금은 13.70. 그리고 요 앞전 부분의 조정이 15% 수준의 조정. 그러니까 조정 받을 만큼 받았다는 거예요. 받을 만큼 받았다. 이때 순간적인 충격, 그리고 이렇게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니면 인플레이션 8%? 작년에 안 잡았잖아. 작년에 잡아야 되는데 돈을 더 풀었잖아. 작년에 인플레이션을 잡으라 그랬더니 대선 끝나고 경기 부양책 내놓는 바람에 돈을 더 풀었잖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 상황인데 대통령 되고 나니까 완전히 진짜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정치 현실이,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아니라 이 대통령이시죠. 대통령이나 이재명 전 후보 같은 경우 토론 나와서 진짜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힘드니까 힘든 사람한테 돈 준다. 군인들한테 200만 원 준다 막. 그 심상정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옆에서 그분들도 똑같아. 악을 쓰고 대들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악을 써야지. 근데 그냥 우리나라의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한 선진국은 아닌 것 같아. 후진국으로 갈수록 그런 쇠뇌가 많이 먹히죠. 금리를 올리는 수준이면서 경기 부양책을 돈을 뿌려댄다. 그러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공약을 많이 줄이죠. 매번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씩 그나마도 개선되고 있으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는 겁니다. 일단 어찌됐든 지금 보여드린 내용들이 이제 그러한 기준이다. 근데 이제 S&P 500 지수도 다 좋고, 그러면 미국 쪽의 흐름이 결론적으로 이제 넷플릭스의 4월 20일, 그러니까 정확히 따져 보시면요, 미국 장의 흐름이 S&P 500 지수가 이제 가장 정상적인 지수거든요. 뭐 다우 지수는 50개 종목에 대한 30개 종목에 대한 주가 평균 방식인 거고, 그러니까 의미를 좀 부여하기 어려워요. 이제 그 뭐랄까요, 그 심리적인 기준의 영향이 큰 거고, 나스닥은 이제 기술주 위주로 칠 때 S&P 500 지수는 시가총액 500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우량주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쪽을 많이 보는데, 지금 1월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그 저점을 살짝만 깨고 바로바로 돌렸는데 이번에 4월부터 해서 5월까지 확 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밀렸니라는 얘기를 윤정도 혼자만 유일하게 미국의 기업 실적 때문에 밀린 겁니다. 그들의 기업 실적인데 그 전망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걔네 프리미엄은 원체 세게 잡혀 있었다. 유럽이나 일본, 우리나라 대비 미국의 흐름이 2배에서 4배까지 더 크게 움직여 왔기 때문에 그 프리미엄이 빠져나갈 때에는 좀 조정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런데 전체 추이는 계속 꺾이는 게 아니라
향후 전망치는 아마존이나 이런 쪽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거죠. 결론은 잘 보시면 4월, 5월에 한 단계 더 깨졌잖아요. 4월, 5월에. 독일은요. 4월, 5월에 한 단계 깨진 게 아니라 3월 달에 2월 말부터 3월 달에 확 깨져 내려간 부분이 있는 거고, 니케이는요. 니케이도 마찬가지로 3월 달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앞전에 뭐 금리 얘기는 있었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3월 달에 확 밀린 거는, 좀 더 밀린 거는 뭐 때문에 밀렸어요? 자체적으로 대형 증권사에서 주가 조작, 대형 증권사 임직원이 주가 조작에 연루되면서 3일 확 밀렸어요. 그리고 4월, 5월은 그렇게까지 깨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독일도 4월, 5월은 안 깨졌어요. 그렇게 저점까지 안 내려갔어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이 급격한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1월 달에 급격한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계속 그 자리에 5월에 조금 밀리긴 했지만 이제 미국의 흐름처럼 이런 패닉의 흐름은 아니라는 거지. 미국의 흐름처럼. 그죠? 이들만 더 깨진 거야. 그럼 왜 깨졌냐를 명확히 봐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달은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2월 달에 있어서는 실질 침공인데, 그게 이제 1월 저점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꼬리 달고 하루 이탈되고 꼬리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2월 달에도 하루 이탈되고 꼬리를 달고 그냥 돌린 거예요. 3월 달에. 근데 유럽만 더 깨진 거는 자기들의 얘기가 되잖아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본이나 우리나라 안 깨졌죠. 4월, 5월에 미국 깨진 건 뭐다? 그러니까 다 정리를 하면은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이제 금리 얘기였고, 그죠? 돌렸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얘기였고, 여기까지는 우크라이나 실제 얘기가 된 거고, 1월 저점을 들깬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는 미국 자체의 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그것이 또 글로벌 시장에 연동을 주면 되는데 제한적이더라. 그 분기 실적에 첫 봤다가 넷플릭스 39% 하락. 그 얘기를 들은 분들이 야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네라는. 근데 이거 이날만 해도 덜 밀렸어요. 나스닥이. 그 다음 날 뭐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테슬라. 얘는 또 실적이 아니라 뭐예요? 트위터에 대한 인수. 그러니까 이 4월 26일 날 트위터 인수, 그리고 4월 27일 날 우리나라 2차 전지 초전 박살, LG화학 46만 원 이탈. 그죠? 그런데 LG화학 46만 원 이탈인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한 내용 때문에 조정을 받은 게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고 어떤 내용이었어요? 트위터 인수. 그래서 2차 전지를 잡대처럼 공격적으로 잡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꼬리 달고 내려온 건 리비안에 대한 포드에서의 지분 매각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 다음 운봉들은 이제 아마존의 급락 여기에 연동된 거. 이때 그 시가총액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나스닥이 3.95 밀린 겁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4월 29일 날 14.05% 어닝 쇼크. 그죠? 이렇게 되면서 시장 지수가 4.17까지 밀리고. 그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추가적으로 실적이 악화돼요. 그러면서 더 한 번 또 출렁했는데 월마트에 대한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는 않죠. 사실은. 아니, 월마트가 아니라 아마존에 대한. 그리고 이제 소비 지표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월마트가 어닝 쇼크가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야 소비 지표도 어려워지는 거야? 라고 이제 형성된 거죠. 그렇게 해서 미국 증시가 5월 18일 날 또 어마어마하게 조정을 받습니다. 5월 18일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스냅인데 이건 5월 18일이 아니라 5월 20일, 5월 20일이고 마이너스 43%인데 이때는 뭐 솔직히 스냅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 증시 자체가 약법으로 끝나요. 꼬리 싹 달고 야 이거 봐라 땡큐 하네. 예. 그리고 이게 스냅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저 엔비디아가 빠지면서 목요일 날 아침 이게 수요일이거든요. 엔비디아 빠진 게 26일 수요일 엔비디아. 그러니까 25일 장 끝나고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6% 급락을 한 거고 25일 시간에서. 그리고 25일 시간에서 급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준에 26일이잖아요. 우리나라 기준에 26일 날 목요일 날 하이닉스가 약보합. 그러다가 하이닉스 이제 낸드 이야기 나오면서 폭락이 나온 거죠. 좀 더 하이닉스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 증시는 26일 날 어떻게 돼요?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6% 급락인데 26일 날 5.16 폭등을 해요. 그러니까 26일 날 하이닉스는 폭락하고 기술주 폭락해서 짜증스러운데 오히려 엔비디아는 폭등으로 나와버려요. 웃겨져 버린 거죠. 미국 나스닥도 폭등으로 나와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27일에 흐름이 된 겁니다. 이게요, 20일이에요, 20일. 20일? 21일 아닌가? 20일? 20일로 끊어놨구나. 잠시만요. 20일. 20일. 아, 그렇지. 20일이 이제 금요일이죠.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 2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이게. 20일 금요일. 나우가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조금 전에 시황 올려드린 게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자 21일자 1시 주알토 아카데미 시황 올려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돌려집니다. 다들 미국이 초전박살 날 거다부터 해서 난리 났었잖아요. 윤정도 혼자 21일 날 아까 그 시황 다시 보여드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자료 올려드리고 21일자 시황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이게 주알토 아카데미에서 지금 보여드린 자료 똑같이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에 대한 이야기들. 금리 또 채권금리 그리고 환율 미국의 달러 인덱스 환율 뭐 전부 마케팅해야 될 시간에 이렇게 오랜 시간에 시황을 얘기해. 마케팅할 시간에 오히려 시황을 얘기해. 이거 보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거를 들으시라니까요. 난 이해를 못해서요, 여러분들을.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물론 오늘은 또 시황을 짧게 해드리고 종목해드리라고 했는데 또 시황이 길어졌습니다만 이렇게 시황 길어지면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접속 인원이 뚝뚝 떨어져요. 못 알아듣겠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내 종목에 가야 되는데 이 생각하시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다우지수의 이런 흐름 또 S&P 500 지수 보세요. 다우지수는 5일 동안 상승을 했고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상당한 거죠. 그에 이제 유럽 지수 또 일본이 조금 그러니까 아시아만 이렇게 눌려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미국장이 시간 내에서 조정을 주게 되면서 그리고 정규장에서는 강세를 띠고 그래서 일본이나 우리나라만 다우가 5거래일 반등이고 나스닥이 3거래일 반등인데 바닥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9% 넘게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바닥 대비 9% 넘게. 근데 그에 비해서 하물며 이제 유럽도 반등이 나왔는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연동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월요일 날 굉장히 강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점. 우리나라의 이제 유가증권 시장 흐름이었는데 왜 이런 흐름이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 또 배우실 거는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끔 방송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전문가랍시고 얘기할 때 금리를 이번에 0.5% 올렸어요. 그건 정신 나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채널 바로 돌리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까지. 금리를 0.5% 올렸어요? 아니죠. 금리를 0.5% 올린 게 아니라 0.5%포인트를 올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음번 금리에 대해서 지금 1%잖아요. 금리가 미국 금리가 다음번 금리 올릴 때 얼마 올린대요? 50bp 0.5%포인트를 올린다고 그러죠. 그럼 0.5% 포인트만큼 올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0.5% 올렸다는 거는 1%의 0.5%는 얼마예요? 1%의 10%가 1% 0.1%인 건데
1%에 10%가 0.1%잖아요. 그죠? 근데 0.5% 포인트를 올린 건데 거기다 대고 방송 나서 아무렇지 않게 0.5% 금리 올렸습니다. 그거는 정신 나간 거예요. 0.5% 포인트를 올린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 이 상승률을 두 개를 비교했을 때 106포인트 대비해서 얼마? 거의 뭐 20포인트 정도 내려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20%포인트, 20%포인트 정도를 밀고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기서 20%를 밀고 내려갔다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 보면 그래서 한 80포인트를 밀고 내려간 거죠. 예를 들어서 대략 한 80포인트. 그러면 여기에 80%를 꿰고 내려갔다가 아니에요. 80%를 내려갔다라고 해버리면은 160포인트가 여기서부터 160%가 빠져내려갔다 그 얘기인 거고 그게 아니라 80%포인트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34.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셔야 돼요. 결론은 이 전체적인 상승률에 있어서 독일 같은 경우가 14%포인트, 일본이 11%포인트, 우리나라가 19%포인트 정도를 밀고 내려간 거예요. 수치상으로 뭐 19포인트. 근데 원체 이전에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유럽, 아시아, 우리나라 대비해서 뭐 거의 뭐 3, 4배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락률이 변동률이 그게 좀 커져 있을 뿐이지 여전히 아시아, 유럽, 우리나라 대비해서는 미국이 여전히 높게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만큼 예전에는 덜 빠지고 더 가고 근데 이번에 조금 많이 빠졌을 뿐이다. 전체 뭐 추이 범위 그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비이성적인 흐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시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이제 1월 달에 다른 데보다 원체 많이 맞은 거예요. 1월 달에 왜 많이 맞았어요? 다른 데보다.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선이 있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도 불거지고 북한에서 막 내리 7일 동안 막 미사일 쏴제끼고 그리고 이제 정부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정책적인 또 정치적인 이런 불확실성 그런 흐름을 우리는 정정불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 때문에 이제 1월에 우리가 과도하게 밀린 거고 그 이후에는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는 방어가 됐고 그다음에 5월달에 지난주에 이제 3에서 5개월 이상 미국이 강세를 띈 부분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많은 약세를 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가 이제 전체적인 그런 흐름인데 일본하고 우리나라 내일 기준에서는 이제 소외 감각기보다는 강세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주력주 위주,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시장을 견인한 쪽을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